드디어 만나는 영국 동화. 출판사 현대지성. 조셉 제이콥스 지음. 어릴 때 듣던 이야기들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야기 속에 담긴 마법 같은 순간들 때문이겠죠. 영국 동화는 그런 마법을 품고 있습니다. 잭과 콩나무, 세 마리의 아기 돼지 같은 익숙한 이야기부터 톰 티톰, 넝마 외투처럼 낯설지만 강렬한 이야기까지. 이 책은 우리를 오래된 이야기의 숲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 동화는 다른 나라 동화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인공들이 어딘가 좀 영리하고 때로는 얄밉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참 다 비슷하면서도 이 영국 동화들만의 독특한 유머와 생동감이 있구나 하고요. 특히 조셉 제이콥스가 정리한 이야기들은 마치 오래된 벽난로 옆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문장들 속에서 어떤 장면들은 유머러스하고 또 어떤 장면들은 흥미진진합니다. 낡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에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드디어 만나는 영국 동화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영국 동화들까지 담아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원문을 충실히 번역해 원작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 독자들이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주석을 제공한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유쾌하면서도 기묘한 매력이 가득한 이야기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영국의 오래된 골목과 숲, 신비로운 성과 마을을 거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이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식초 부부. 옛날 옛적 식초 부부가 식초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야무진 주부였죠. 운수가 사나웠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후 아내는 바쁘게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비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덜거덕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몹시 상심한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내가 비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집이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뭐 건질만한 것이 있나 봅시다. 여기 문짝이 있군. 이것을 등에 지고 성공의 길을 찾아 떠납시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던 부부는 해질녘에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지쳐 있었죠. 남편이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무로 올라가 문짝을 끌어올릴 테니 당신도 뒤따라 올라오구려. 남편이 문짝을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문짝 위에 지친 사지를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남편은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는 도둑 일당이 훔친 작물을 나누기 위해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이보게 잭, 여기 자네 목 5파운드야. 받아. 빌, 자네 것은 10파운드일세. 밥, 자네 몫은 3파운드야. 식초 남편은 더 이상 도둑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나 무서워 덜덜 떨었던지 도둑들 머리 위로 문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바람에 놀란 도둑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식초 남편은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도 숨어있던 곳에서 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겨우 나무에서 기어내려와 문을 들어 올렸죠. 놀랍게도 문짝 밑에는 많은 금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내려와 봐요. 우리 횡재했어. 횡재했다고. 어서 내려와 보세요. 황급히 내려와 돈을 본 아내 역시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요. 옆마을에 장이 서 있으니까 이 금화 40잎을 가지고 가서 암소를 한 마리 사도록 해요. 그러면 내가 버터와 치즈를 만들게요. 당신이 그걸 장에 내다 팔면 우린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며 돈을 들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도착한 남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마침내 근사한 붉은 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암소는 젖도 많이 나오고 모든 점이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암소를 사면 최고의 행운아가 될 거야. 그는 암소값으로 금화 40잎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소 임자는 식초 남편의 친구였으므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암소를 구매한 식초 남편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암소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아이들은 그 남자를 따라다녔고 남자는 온 사방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식초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근사한 악기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행운일 텐데 복이 넝굴채 굴러들어올 거야. 식초 남편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악기 참 멋지군요. 돈도 많이 벌겠어요. 그야 물론이죠. 정말로 훌륭한 악기예요. 그 악기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좋은 분이니 이 악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붉은 암소를 주시면 바꿔드리죠. 정말인가요? 좋습니다. 식초 남편은 기뻐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근사한 붉은 암소와 백파이프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산 파이프를 들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리 소리를 내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아이들에게 야유와 비웃음, 돌팔매질을 당했지요. 불쌍한 식초 남편은 손가락도 점점 시려왔습니다. 그가 마을을 막 떠나려는 참에 두툼하고 좋은 장갑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휴, 손이 너무 시리구나. 저 근사한 장갑만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속으로 중얼거린 남편은 장갑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 좋은 장갑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야 물론이죠. 그래서 이 추운 11월 날씨에도 제 손은 이렇게 따뜻하답니다.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 장갑이 갖고 싶답니다. 얼마면 파실 건가요? 당신은 좋은 분이니 그 피리를 주면 그냥 드리죠. 좋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리를 주고 장갑을 받았습니다. 장갑을 손에 끼고 집으로 터덜거리며 오는 동안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졌죠. 꽤 오래 걸어 지쳤을 무렵 손에 좋은 지팡이를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 지팡이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팡이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야 물론이죠.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해 왔는데 정말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마음에 들어하고 착한 분인 것 같으니 그 장갑을 주면 이 지팡이를 드리겠소. 식초 남편의 손은 이미 따뜻해져 있었고 다리가 너무 피곤했으므로
그는 흔쾌히 장갑과 지팡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는 숲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나무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초 남편, 이 멍청한 양반아, 바보 얼간이. 장에 가서 암소를 사는데 돈을 몽땅 써버렸지.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암소를 백파이프로 바꿔버렸지. 하지만 그것을 불 줄 모르니 산 돈의 10분의 1 가치도 없어. 이 멍청이. 그러고는 얼마 안 되어 그 백파이프를 4분의 1 값도 안 되는 장갑으로 바꿔버렸지. 그 장갑은 하찮은 지팡이로 바꿔버리고. 그러니 이제 금화 40립도, 암소도, 백파이프도, 장갑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보여줄 거라고는 어느 덤불에서도 꺾어낼 수 있는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구나. 새의 비웃는 소리에 격노한 식초 남편은 새의 머리에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죠. 남편은 돈도, 암소도, 백파이프도, 장갑도, 심지어 지팡이도 없이 무일푼으로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몹시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습니다. 결국 남편은 성한 뼈가 하나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답니다. 닮지 않은 자매. 옛날 옛적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었던 아버지는 딸들이 집을 떠나 출세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는 큰딸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곧장 도시로 떠났지만 온 도시를 다 헤매고 다녀도 그녀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더 먼 시골로 가던 중에 우연히 많은 빵을 구워내고 있는 오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빵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소녀야, 어린 소녀야, 우리를 좀 꺼내주렴, 우리를 좀 꺼내줘. 마음씨 착한 소녀는 빵을 꺼내 땅에 놓아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소녀는 젖소를 만났는데 소녀를 본 젖소가 부탁했습니다. 소녀야,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는단다. 소녀는 옆에 있던 들통에 젖소의 젖을 짜주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소녀는 우유를 조금 마신 뒤 나머지는 들통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걷다 보니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줄기가 꺾일 정도로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소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녀야, 소녀야, 과일이 떨어지도록 나를 좀 흔들어 주렴. 너무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지고 있단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와주고 말고 불쌍한 나무야. 소녀는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모두 떨어뜨렸고 나뭇가지를 똑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떨어진 사과들을 그대로 둔 채 다시 길을 떠났죠. 이윽고 소녀는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소녀들을 집에 들여 하녀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나왔다는 소녀의 말에 마녀는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치우고 바닥과 벽난로를 쓸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굴뚝을 올려다 봐서는 안 돼. 만약 그랬다가는 뭔가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야. 소녀는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마녀가 나가고 없는 동안 청소를 하다가 마녀에게 들었던 말을 깜빡 잊고 굴뚝을 올려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커다란 돈보따리가 소녀의 무릎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소녀가 굴뚝을 올려다볼 때마다 계속해서 돈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돈보따리를 챙긴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녀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소녀는 마녀가 뒤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나무로 달려가 소리쳤죠.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날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마녀가 날 찾아내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어버릴 거야. 사과나무는 소녀를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마녀가 다가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두둑하게 흔들리며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본 적 있니? 내 돈을 몽땅 훔쳐 도망간 그 아이를 보았니? 그러자 사과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답니다. 마녀가 다른 길로 내려가자 소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젖소가 있는 곳에 막 이르렀을 무렵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소녀는 젖소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젖소야, 젖소야, 날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마녀가 날 찾아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어버릴 거야. 젖소는 소녀를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타난 늙은 마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젖소에게 물었습니다. 젖소야, 젖소야, 두둑하게 흔들리며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본 적 있니? 내 돈을 몽땅 훔쳐 도망간 그 아이를 보았니? 그러자 젖소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인님.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마녀가 다른 길로 가자 소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5분 가까이에 이르렀을 무렵 마녀가 쫓아오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5분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5분아, 5분아, 날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마녀가 날 찾아내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어버릴 거야. 그러자 5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빈 공간이 없으니 저 빵 굽는 아저씨에게 부탁하세요. 빵 굽는 아저씨는 소녀를 5분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난 마녀는 이곳 저곳을 두루 살피더니 빵 굽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두둑하게 흔들리며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본 적 있나? 내 돈을 몽땅 훔쳐 도망간 그 아이를 보았나? 그러자 빵 굽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5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늙은 마녀가 들여다보려 하자 5분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와 저 구석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세요. 마녀는 5분이 시키는 대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5분이 문을 닫아버렸고 마녀는 아주 오랫동안 5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안심하고 길을 떠나 돈보따리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부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동생은 언니처럼 마녀를 찾아가 똑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갔던 길로 곧장 떠났습니다. 5분이 있는 곳에 도착한 동생에게 빵들이 부탁했습니다. 소녀야, 소녀야, 우리를 좀 꺼내주렴. 아무도 우리를 꺼내러 오지 않아? 7년 동안이나 구워지고 있단다. 동생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니, 싫어. 손가락을 대긴 싫거든. 동생들은 빵들의 부탁을 외면한 채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얼마 후 젖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를 보자 젖소가 부탁했습니다. 소녀야, 소녀야, 내 젖을 좀 짜주렴. 젖을 좀 짜줘. 7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젖을 짜러 오지 않는단다. 하지만 동생은 이번에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니, 난 젖을 짜줄 수 없어. 지금 무척 바쁘거든. 그러고는 더 급하게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사과나무는 열매들을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나중이라면 몰라도. 동생은 이번에도 매몰차게 거절한 뒤 계속 걸어가 마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 언니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녀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동생 역시 마녀가 했던 말을 깜빡 잊고는 굴뚝을 올려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돈보따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무렵 마녀가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사과나무에게 외쳤습니다.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날 좀 숨겨주렴. 늙은 마녀가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마녀가 날 찾아내면 뼈를 비틀어 대리석 아래에 묻어버릴 거야. 사과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생은 계속 달려갔죠. 얼마 있지 않아 마녀가 나타나 사과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두둑하게 흔들리며 기다랗게 늘어진 보따리를 들고 가는 소녀를 본 적 있니? 내 돈을 몽땅 훔쳐 도망간 그 아이를 보았니? 그러자 나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주인님, 저 길로 내려갔어요. 결국 동생은 뒤쫓아온 늙은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전부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은 뒤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거인 사냥꾼 잭. 착한 아소왕이 통치하던 시절 잉글랜드의 제일 남단인 코닐주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잭은 민첩한 데다 항상 기지가 넘쳐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코널사는 코르모란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키가 5m가 넘었고 허리둘레는 3m에 용모는 사납고 잔인해 근처 도시와 마을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산 중턱 동굴에 살고 있는 거인은 먹을 것이 궁해지면 본토로 건너왔는데 도중에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거인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집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거인은 빈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을 잡아갔습니다. 양과 돼지를 양초 담라처럼 허리에 매달아 갔는데 한 번에 6마리 정도는 끄떡없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만행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시장이 거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잭이 나타나 물었죠. 거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을 내리나요? 거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상이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겨울의 어스름한 저녁이 시작될 무렵 잭은 나팔과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잭은 아침이 되기 전에 깊이와 넓이가 7m나 되는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긴 나뭇가지와 지프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평범한 땅바닥처럼 보이도록 흙을 뿌려 덮었습니다. 막 동틀 때쯤 잭은 저 멀리 거인의 동굴이 보이는 구덩이 맞은편으로 가 큰 소리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소리에 잠이 깬 거인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잭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내 유식을 방해하는 거야?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줄 알아라. 내가 곧 네 놈을 잡아 통째로 끓여 내 아침거리로 먹어줄 테니. 그러나 거인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잭이 파놓은 구덩이로 굴러떨어졌고 그 바람에 온 산의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잭은 거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인님, 어디 계시나요? 아, 저런. 멍청하게도 함정에 빠지셨구만. 나를 아침 식사로 끓여 먹는다더니 지금은 어찌 되었지? 가엾은 잭 말고는 아침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쩌나. 잭은 거인을 조금 더 골려 먹은 후 거인의 정수리를 곡괭이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죠. 잭은 흙으로 구덩이를 메운 후 동굴로 가 많은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의원들은 잭에게 다음과 같은 직함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잭, 위대한 거인 사냥꾼.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씨가 금으로 새겨진 칼과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여기 거인 코르모란의 목을 벤 용감하고 당당한 코널 사람이 있노라. 잭이 거인을 무찔렀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잉글랜드 서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런더보어라는 또 다른 거인은 잭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블런더보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 한가운데 있는 마법의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고 웨일스로 가던 잭은 블런더보어의 성이 있는 숲에 들어섰습니다. 매우 지쳐있던 잭은 쾌적한 샘 근처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그때 물을 마시러 샘에 들른 블런더보어는 잠들어 있는 잭을 발견했습니다. 잭의 허리띠 위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그가 바로 거인을 죽인 영웅, 그 유명한 잭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블런더보어는 잭을 가볍게 걸머쥐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그때까지도 잠들어 있던 잭은 숲길을 지나던 중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거인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자신을 보고 매우 놀랐죠. 그러나 잭이 느낀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런더보어의 성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거인은 곧 잭의 뼈도 저 사이에서 나뒹굴게 될 거라고 말하며 잭을 커다란 방에 가둬버렸죠. 그러고는 잭을 함께 나누어 먹을 다른 거인을 부르러 갔습니다. 얼마 후 잭은 창문을 통해 거인 형제가 성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죠. 아,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섰구나. 잭은 방구석에 있던 탄탄한 줄 2개를 끄집어내 끝에 단단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성문을 열고 있던 2 거인의 머리를 향해 줄을 던졌지요. 줄의 다른 쪽 끝은 대들보에 걸어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목이 졸린 거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잭은 그 틈을 타 2 거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잭이 거인의 열쇠를 찾아 방을 열어보니 서로 머리가 묶여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3명의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부인들, 제가 거인과 그의 잔인한 형제를 해치웠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유의 몸입니다. 잭은 부인들에게 거인의 열쇠를 던져주고 다시 웨이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잭은 지름길을 이용했지만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근처의 민가라고는 찾을 수 없었고 날까지 저물어 버렸습니다. 잭은 계속 걷다가 좁은 골짜기에 있는 커다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요.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머리가 2개 달린 괴물처럼 생긴 거인이었습니다. 웨일스의 거인은 전에 만났던 다른 거인들처럼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은밀한 저기를 우호적인 표정 뒤에 잘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잭의 처지를 들은 거인은 침실을 내어주었고 한밤중에 잭은 거인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놈이 비록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이곳에서 묵겠지만 결코 내일 아침에는 다시 빛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곤봉으로 네 놈 머리를 박살낼 테니까. 이 소리를 들은 잭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놈이 그렇게 강교한 속임수를 쓴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잭은 침대에서 나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큰 나무 토막을 놓고 방구석에 숨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고 거인은 손에 곤봉을 쥔 채 나타났습니다. 침대 위를 몇 차례 내리친 거인은 잭의 뼈가 가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잭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편히 쉬었소? 밤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소? 아니, 별로요. 아참,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꼬리로 2-3번 간지럽힌 것 말고는 없어요.
매우 놀란 거인은 일단 잭을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로 20리터나 되는 옥수수죽을 주었습니다. 잭은 헐렁한 코트 속에 커다란 가죽 자루를 숨겨두고 거인이 모르게 죽을 그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죽의 양이 자신에게 과하다는 것을 거인이 모르게 할 속셈이었죠. 그런 다음 거인에게 묘기를 보여주겠다며 칼로 가죽 자루를 잘랐습니다. 옷 안에서는 옥수수죽이 쏟아져 나왔죠. 자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거인은 그까진 묘기쯤이야 자신도 할 수 있다며 제게 칼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생으로 배를 가른 거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웨일스 공국에 살고 있던 7개의 악령은 왕자가 사랑하는 처녀를 잡아 가둬놓았습니다. 아서왕의 외아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겠다며 많은 돈을 달라고 했죠. 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돈을 잔뜩 실은 말 한 필과 함께 길을 떠났죠. 왕자는 며칠 동안 길을 가다가 웨일스에 있는 커다란 시장에 도착했는데 시장 한 구석에 많은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저놈의 빚쟁이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잭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준 자라도 그런 행동은 너무 잔인하오. 저 시체는 잘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묵고 있는 숙소로 오세요. 내가 저 사람 대신 빚을 갚겠소. 채권자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밤이 되기도 전에 왕자의 수중에는 2펜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자의 커다란 배포에 감화된 잭은 왕자의 부하가 되길 원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여정을 시작했죠. 두 사람이 도시를 벗어나 말을 타고 달리는데 한 노파가 왕자를 불러세웠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지난 7년 동안 나한테도 2펜스를 빚졌소. 그러니 나에게도 돈을 갚아주시오. 결국 왕자는 주머니에 남은 2펜스까지 모두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왕자가 잭에게 말했습니다. 잭,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오늘 저녁은 어디서 묵지? 걱정 마세요, 왕자님. 여기서 3km만 더 가면 삼촌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은 머리가 3개 달린 괴물 거인이죠. 갑옷을 입은 병사 500명도 도망치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곳에 갈 수 있지? 우리를 한 입에 난도질할 텐데. 아니, 우리는 그 거인의 이빨 사이도 다 못 메울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먼저 가서 왕자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둘게요. 그러니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잭은 전속력으로 달려가 온 산의 메아리가 울리도록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천둥처럼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거기 어떤 놈이야? 삼촌, 저예요. 삼촌의 불쌍한 조카 잭이요.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삼촌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대체 나에게 나쁜 소식이 무엇이냐? 난 머리가 셋이나 달린 데다가 너도 알다시피 갑옷 입은 병사 500명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 말이다. 삼촌, 왕자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삼촌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파괴할 생각이래요. 그렇다면 그거 참 큰일이로구나. 난 얼른 가서 숨을 테니 네가 나를 가두고 문을 잠그거라. 그리고 왕자가 갈 때까지 열쇠를 갖고 있거라. 잭은 거인을 가둔 뒤 왕자를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엾은 거인이 지하실에서 벌벌 떠는 동안
두 사람은 성 안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잭은 왕자에게 꽤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주고는 거인이 왕자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멀리 먼저 내보냈습니다. 잭이 돌아와 거인을 지하실에서 꺼내주자 거인은 어떤 보답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삼촌, 제가 원하는 건 삼촌의 낡은 외투와 모자, 오래되어 녹슨 칼, 삼촌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신발이 전부예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그 물건들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중한 물건인데. 외투는 입으면 안 보이게 하고 모자는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려주고 칼은 한번 치기만 해도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신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살려준 건 사실이니 내 큰맘 먹고 너에게 다 주마. 잭은 거인 삼촌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마법의 물건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잭은 왕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왕자가 찾아 헤매던 처녀가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자가 자신에게 구원하러 온 것을 안 처녀는 화려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처녀는 왕자의 입을 손수건으로 닦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손수건을 제게 보여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의 목이 날아갈 거예요. 처녀는 그 손수건을 자신의 가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잭의 모자가 어떻게 하면 그 손수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한밤중 처녀는 친한 유령을 불러 자신을 악마 루시퍼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빨리 달리게 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보다 먼저 악마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악마는 처녀에게 손수건을 받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잭은 잽싸게 손수건을 집어 왕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처녀에게 손수건을 보여주고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왕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키스했던 입술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왕자님의 목은 달아날 거예요.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키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소.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돌아가는 건 죽음뿐이니까요. 밤이 되자 전날처럼 악마를 찾아간 처녀는 손수건을 빼앗긴 것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왕자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면 당신의 입술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처녀는 바로 악마에게 키스를 했고 잭은 처녀가 떠난 틈을 타 악마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외투에 악마의 머리를 감춰 왕자에게 가져다 주었죠. 다음날 아침 왕자는 처녀 앞에 악마의 머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악령이 걸어둔 마법이 풀려 처녀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왕자와 처녀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서왕의 궁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잭은 그동안 세운 공을 인정받아 원탁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길을 떠난 잭은 얼마 못 가 옆구리에 무쇠 곤봉을 차고 나무에 걸터 앉아있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거인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양볼은 베이컨 덩어리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억센 수염은 강한 철사 같았으며 떡 벌어진 어깨에 늘어진 머리털은 잔뜩 도고른 독사가 또아리를 튼 모습이었죠. 잭은 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사납고 추한 외모의 거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만. 내 곧 니놈 수염을 단단히 쥐어주지.
잭은 살금살금 거인 옆으로 다가가 칼로 목을 내리쳤지만 약간 빗나가는 바람에 코를 베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곤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잭이 잽싸게 거인의 뒤로 돌아가 등을 깊이 찌르자 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잭은 거인의 머리를 베어내 아서왕에게 보냈습니다. 거인의 보물을 찾으러 동굴로 들어간 잭은 꼬불꼬불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 마침내 돌이 깔린 커다란 방에 이르렀습니다. 방의 위쪽에는 커다란 솥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거인이 식사하던 식탁이 있었습니다. 쇠창살이 달린 창문 너머를 보니 거인이 잡아둔 많은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잭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우리처럼 이 처참한 굴에 갇힌 사람인가? 당신들이 이곳에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갇혀있다가 거인들이 축제를 벌일 때 죽게 된다네. 그들은 우리 중에 제일 통통한 사람을 뽑아 잡아먹으며 축제를 즐기지. 이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네. 그랬군요. 잭은 문을 열고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죠. 잭은 거인의 금고를 뒤져 포로들에게 금과 은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근처의 성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의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 해방을 축하했습니다.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전령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북쪽 골짜기에 선더델이라는 거인이 동족의 죽음을 전해 듣고 복수를 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이미 성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도착한 상황이었죠. 잭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인 오라고 하죠. 제게는 거인을 잡을 좋은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정원에서 제가 선더델을 끈짝내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성은 깊이가 9m에 넓이는 6m 되는 해자로 둘러싸인 작은 섬 위에 있었습니다. 해자 위에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다리 하나가 걸려 있었죠. 잭은 사람들을 시켜 끝에서 중간까지 다리를 자르게 한 뒤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거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거인은 보이지 않는 잭의 냄새를 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구나.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뼈를 갈아먹으리.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방앗간 괴물이신가? 잭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놈이 바로 내 동족을 죽인 놈이렸다. 네 놈의 사지를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다 빨아 먹어버리겠다. 뼈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마. 거인도 질세라 외쳤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먼저 잡아야 할걸? 잭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빠르게 달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인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죠. 묵직하게 잭을 쫓는 거인이 한 걸음씩 발을 옮길 때마다 집안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거인을 유인한 잭은 다리 위를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곤봉을 손에 쥔 거인도 전속력으로 쫓아왔죠. 하지만 다리 중간쯤에 거인의 육중한 몸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거인은 물속에 거꾸로 처박혀버렸죠. 잭이 해자 옆에 서서 조롱하는 동안 거인은 물속에서 허우적대기만 했습니다. 잭은 마차에 매단 굵은 밧줄을 거인의 두 목에 던져 말로 끌어냈습니다. 무트로 건져 올린 후 바로 목을 베었죠. 베어낸 목은 다시 아서왕에게 보냈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마무리한 후 잭은 기사들과 기부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잭은 여러 숲을 지나 해가 저물 무렵 높은 산자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했고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밤은 으슥한데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고 말고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게나. 잭은 안으로 들어갔고 노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벽대를 보니 자네가 거인을 해치운 그 유명한 청년이로구만. 잘 듣게 젊은이, 이 산 꼭대기에는 마법에 걸린 성이 하나 있다네. 그 성에는 갈리간투아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그놈은 늙은 마법사의 도움으로 많은 기사와 귀부인을 잡아두고 있다네. 마법에 걸린 기사들과 귀부인들은 여러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건 공작의 딸이라네. 그놈들은 정원에서 놀던 공작의 딸을 무시무시한 용이 끄는 불타는 마차에 태워 데려간 뒤 하얀 암사슴으로 변하게 했지. 많은 기사가 마법을 깨고 그 처녀를 구하려 했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은 전부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리핀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네. 그러니 젊은이 자네는 그리핀에게 들키지 않고 그곳을 지나야 하네. 어떻게 해야 마법을 풀 수 있는지는 성문에 크게 적혀 있다고 하네. 이야기를 다 들은 잭은 노인의 손을 꼭 쥐며 다음날 아침에 공작의 딸을 구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요술 모자도 쓰고 빠르게 달리는 신발도 신었죠. 산 정상에 이르자 곧 2마리의 사나운 그리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리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핀을 지나가자 성문 위에는 은으로 된 줄에 매달린 황금 나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나팔을 불면 거인은 곧 쓰러지고 마법도 모두 풀려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리. 글귀를 읽자마자 잭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땅바닥이 무섭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거인과 마법사는 자신들의 왕국에 종말이 온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허벅지를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인이 곤봉을 잡으려고 고개를 숙인 틈을 타 잭은 단숨에 목을 베었습니다. 이를 본 마법사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마법이 풀려 오랫동안 새나 짐승으로 변해 있던 기사들과 기부인들의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성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져버렸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잭은 갈리간투아의 목을 아서왕에게 보냈습니다. 잭은 구출한 많은 기사와 귀부인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왔죠. 아서왕은 잭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공작의 딸을 잭에게 시집보내라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왕국의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아서왕은 잭에게 근사한 성과 아름다운 땅을 하사했고 잭은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돼지.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집을 청소하다가 찌그러진 6펜스짜리 동전 한 잎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는 돈을 어떻게 쓸지 궁리했습니다. 이 6펜스로 무엇을 할까? 시장에 가서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사야지. 돼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돼지가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조금 더 내려간 할머니는 개를 만나 부탁했습니다. 개야, 개야, 돼지를 물으렴. 저놈의 돼지가 울타리를 넘어가려 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밤 안으로는 집에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개는 새끼 돼지를 물려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조금 더 가다가 막대기를 만난 할머니는 말을 걸었습니다. 막대기야, 막대기야. 개를 때려주렴. 저 개가 돼지를 물려하지 않아.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불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불에게 말했습니다. 불아, 불아, 저 막대기를 데워버리렴. 막대기가 개를 때리려 하지 않아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고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못 갈 것 같구나. 하지만 불은 막대기를 태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길을 조금 더 갔고 이번에는 물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물에게 부탁했습니다. 물아, 물아, 저 불을 꺼버리렴. 불이 막대기를 태우려 하지 않아.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고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아.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글렀단다. 하지만 물은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나선 할머니는 잠시 후 황소를 만나 부탁했습니다. 황소야, 황소야, 저 물을 마셔버리렴. 물이 불을 끄려 하지 않아. 불은 막대기를 태워버리려 하지 않고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아.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고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힘들 것 같구나. 하지만 황소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조금 더 간 할머니는 푸죽간 주인을 만나 부탁했습니다. 푸죽간 주인, 푸죽간 주인, 저 황소를 죽이구려. 황소가 물을 먹으려 하지 않소. 물은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불은 막대기를 태우려 하지 않고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소.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고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글렀구려. 하지만 푸죽간 주인은 황소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할머니는 잠시 후 밧줄을 만나자 부탁했습니다. 밧줄아, 밧줄아, 저 푸죽간 주인을 매달아 주렴. 푸죽간 주인이 황소를 죽이려 하지 않으니까. 황소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물은 불을 끄려 하지 않아. 불은 막대기를 태워버리려 하지 않고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아.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고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글렀어. 하지만 밧줄은 푸죽간 주인을 매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간 할머니는 쥐를 만나자 부탁했습니다. 쥐야, 쥐야, 밧줄을 갉아먹으렴. 밧줄이 푸죽간 주인을 매달려 하지 않으니까. 푸죽간 주인은 황소를 죽이려 하지 않고 황소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아. 물은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불은 막대기를 태워버리려 하지 않아.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고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아.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으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글렀단다. 하지만 쥐는 밧줄을 갉아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나선 할머니는 고양이를 만나자 부탁했습니다. 고양이야, 고양이야, 쥐를 죽이렴. 쥐가 밧줄을 갉아먹으려 하지 않으니까. 밧줄은 푸죽한 주인을 매달려 하지 않고 푸죽한 주인은 황소를 죽이지 않아. 황소는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물은 불을 끄려 하지 않아. 불은 막대기를 태워버리지 않고 막대기는 개를 때리려 하지 않아. 개는 돼지를 물려 하지 않고 돼지는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아. 그러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기는 틀린 것 같다. 고양이는 할머니에게 조건을 말했습니다. 저기 저 암소에게 가서 우유 한 접시만 얻어다 주시면 쥐를 죽이겠어요. 할머니는 암소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암소도 할머니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기 저 건초 한 움큼만 얻어다 주면 우유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암소에게 건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암소가 건초를 먹자마자 할머니에게 우유를 주었고 할머니는 그 우유를 접시에 담아 고양이에게 가져갔습니다.
우유를 핥아 먹자마자 고양이는 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쥐는 밧줄을 갈그려 했습니다. 밧줄은 푸죽한 주인을 목매달려 했습니다. 그러자 푸죽한 주인이 황소를 죽이려 했습니다. 황소는 놀라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물이 불을 끄려 하자 불은 막대기를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막대기가 개를 때리기 시작했고 개는 돼지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겁에 질려 울타리를 펄쩍 뛰어넘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그날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에 잔잔한 여운이 남아있지 않나요? 영국 동화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주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화 속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만나는 마법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과 닮은 인물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